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지은 교수입니다. 오늘 특허 빅데이터 DNA라는 책을 집필했던 과정과 그리고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담당자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책은 3명의 저자가 함께 집필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계시는 정부용 사무관, 그리고 기술경영 전문가 김대중 박사, 그리고 저는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10년 넘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전공도 다르고 이제 배경도 다른 이 3명의 저자가 함께 특허라는 데이터를 같이 다루면서 두 가지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특허라는 것을 너무 기술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특허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혁신을 보호한다는 관점이 있고 이렇게 잘 보호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해라 라는 측면도 있는데 너무 법적인 보호 관점에서 특허를 많이 바라보지 않았나. 우리가 축적된 이런 특허라는 데이터를 이용과 활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접근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특허 빅데이터 DNA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특허라는 것 그리고 이 특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같이 탐색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특허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적인 의미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했고요. 그리고 그 의미들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네트워크라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고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한 것들이 실제 경쟁 기업들 그리고 경쟁 제품들의 혁신을 우리가 탐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들이 모두 담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이런 전체적인 탐색 과정이 담긴 그림책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허에 관련된 그림책을 여러분이 함께 그런 관점에서 봐주신다면 저희 저자들이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미들이 또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토크에서 같이 공유드릴 내용은 다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기술 이꼴 특허가 아닌 좀 다양한 관점, 학제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지식재산권의 데이터적인 의미들 그리고 특허, 디자인권, 상표로 연결되는 가치 전이에 대한 내용 그리고 3번째로는 이런 가치 전이를 분석하기 위해 저희가 시도했던 네트워크 분석 방법 그리고 관련된 사례들도 일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로 보는 지식재산권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혹은 유럽에 비해서 특허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길지 않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GDP 대비 특허 출원이라든가 인구 대비 특허 출원에서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특허청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IP5라고 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함께 전체 특허 출원량의 80%를 책임지는 그런 선진 특허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많은 제도와 그리고 이런 특허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점에서도 선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 그리고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우리가 IP5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또 질적인 성장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질적인 성장 중에 이제 일부가 결국은 이제 경제적 가치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제 지식재산권의 무역 수지 추이가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만 이렇게 본다면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 이제 특허 관점에서도 그리고 상표도 그렇고 계속 적자고요. 그리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소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질이 좋은,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그리고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권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돈이 되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런 특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이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IP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또 전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저희 접근은 실제로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가치를 또 잘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게 광고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아의 EV6 광고를 보시면 더 이상 배터리 성능이라든가 충전 시간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전기 자동차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라이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체 모빌리티 생태계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아는 Movement That Inspires라는 상표를 통해 가지고 또 각인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과거의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뭐 핵심 특허의 개수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가치를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그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상표와 같은 형식으로 보호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R&D 기획과 그리고 IP 관리 전략들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IP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관점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그 형상에 대한 디자인권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제품과 연결되는 앱 서비스에 들어가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또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이런 제품과 서비스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브랜딩 작업을 후반에 진행을 해서 상표로 보호하는 그러한 순차적인 과정들이 우리가 IP 출원 전략이라 그랬다면 최근에는 더 이상 이런 순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소비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상표가 가장 R&D 초기에 출원이 되고 관리되는 그러한 방식들까지 우리가 많은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산업재산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술 특허만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권도 있고 상표권도 있고 각각의 제도가 또 보호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보호하는 대상도 다르고 우리가 출원하는 과정들도 다르고요. 관리 비용도 다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개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허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원하시게 되면 보통 1년 6개월 안에 공개가 되고 20년간 보장을 받고요. 디자인권은 여러분이 뭐 비밀 디자인권 제도를 사용하신다면 3년까지도 우리가 숨길 수가 있고 또 20년간 또 보호를 받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좀 주기가 빨라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바로 공개가 되고요. 다만 여러분이 잘 관리만 하고 갱신만 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각각의 산업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대상 그리고 보호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그냥 일률적으로 특허, 디자인권, 상표라는 그런 순서에서 벗어나서 전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출원했을 때 우리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전술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술을 잘 사용하는 몇 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애플이 대표적이죠.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티나라는 상표를 아이폰 4를 개발하기 훨씬 이전에 상표를 등록하고 그 상표를 확보를 합니다. 레티나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망막을 의미하는데요. 즉 인간의 눈으로 화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기술력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마치 우리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레티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선도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술의 가치를 융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애플은 상표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해 왔고요. 레티나 이외에도 어떤 대표적인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공개를 늦추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즉 상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노출되는데 일부러 늦추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상표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약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상표를 시행하시더라도 제3국에 미리 내시게 되면 나중에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런 제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검색이 안 되는 보시면 뭐 트리니타드 토바고라든가 자메이카라든가
리히텐슈타인이라든가 사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현지에 변리인이 없으면 실제 애플이 어떤 상표를 출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없는 그런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 상표를 미리 출원을 하고 나중에 소급받는 방식으로 숨기는 거죠. 이처럼 상표라는 게 물론 빠르게 공개되는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기술과 융합을 해서 앞에 레티나 사례처럼 빠르게 우리 기술력을 홍보하는 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조약 우선권 같은 제도를 사용해서 또 숨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표가 이렇게 빠르게 출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은 단기간에 어떤 무형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쿠팡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 이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상표권을 이제 출원했던 그런 사례들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양적인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경쟁 기업을 탐색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상표권이 몇 개 출원됐는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 출원했지라는 그 지정 상표들을 살펴보신다면 내 경쟁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도 우리가 탐색이 가능한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니스 코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IPC 코드라든가 CPC 코드라는 그런 기술 분류를 사용하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라는 걸 사용한다면 상표라는 것은 우리가 니스 분류라는 게 있어서 1에서부터 우리가 45까지 분류 코드 안에서 내가 이 상표를 어디다 쓸 건지를 지정을 하는 거죠. 레티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지정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쿠팡이 양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어느 지정 상품에 이 많은 특허들을 출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른쪽 아래 그래프와 같이 추이별로 살펴보시면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송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에 굉장히 많은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추이들도 굉장히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1에서부터 45까지의 니스 분류 안에서도 또 재밌는 게 이 1에서 34까지는 제품에 대한 분류고요. 35부터 45에서는 서비스에 관련된 분류예요. 즉 쿠팡이라는 회사가 제품에 집중하는지 서비스에 집중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많은 제조기업들, 타이어 회사들, 가구 회사들이 최근에 더 이상 제품 쪽으로만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상표를 출원하는 그러한 추이들도 볼 수가 있어서 제조와 또 서비스가 융합하는 그런 단계를 탐색을 할 때 우리가 상표라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각각의 이제 산업재산권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적인 특징을 활용한다면 경쟁 기업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권인데요.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앞에 상표권과 다르게 로카르노 분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디자인권이 어떤 로카르노 분류에 집중돼서 출원이 됐는지를 보게 되면 나의 경쟁 기업이 어떤 분류의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책에서 나오는 예시인데요. 저희가 삼성하고 LG의 디자인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로카르노 분야의 14번 코드 안에서 14-01, 14-02 이런 식으로 세부 목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기업이 시계열로 봤을 때 어느 분야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는지, 즉 어느 분야의 디자인에 우리가 혁신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14-3은 냉장고 쪽이고요. 14-04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콘이라든가 레이아웃을 설명하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GUI라고 하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에 계속해서 디자인 출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LG는 GUI 쪽에 출원이 굉장히 적죠. 반대로 이제 14-03 같은 이제 냉장고 쪽 분야의 경우에는 좀 더 LG전자가 많은 출원량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임라인 안에서 어떤 제품들이 더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조금 이제 출원량을 줄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가 디자인권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하고 LG에 대한 사례는 후반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이제 변리사 분들이 디자인권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디자인권의 또 특징적인 데이터적인 부분을 보자면 부분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 특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청구항을 통해 가지고 다각도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면 디자인권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청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분 디자인권을 잘 활용하면 우리 디자인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애플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보시는 이제 특허들을 보시면 애플이 출원한 아이팟 관련된 디자인권들인데요. 실선으로만 표현된 일반적인 디자인권도 있지만 점선과 같이 표현된 이 점선과 실선을 융합해서 부분 디자인권을 활용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어폰을 우리가 디자인한다 그러면 이어폰의 형상만 우리가 특허로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어폰과 차징 시스템을 결합한 전체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차징과 그다음 이어폰 모두 디자인권을 관리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이어폰이 차징하고 있을 때의 그 소담하게 꽂혀 있는 그러한 형상 자체도 또 부분 디자인으로 특허를 출원한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어폰 음악을 듣는 거랑 차징하는 게 떨어진 과정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분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UX적인 부분까지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상표권 그리고 디자인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적인 특징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다면요. 실제로 특허와 디자인권, 상표 이런 것들이 그 산업이 성숙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가치가 전이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네스프레소 캡슐 잘 아시죠? 지금도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2000년도 초에 시장에 처음 출시될 때 기억하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스프레소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캡슐 안에 커피를 담고 빠른 시간 안에 프레싱해서 질 좋은 커피를 우리가 브루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즉 시장에 출시한 당시에 네스프레소의 핵심 특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익스파이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스프레소가 캡슐에 대한 핵심 특허를 출원했던 그 특허 공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등록 일자가 197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허 20년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 네스프레소가 출시된 2000년대에는 당연히 이 특허는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네스프레소가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디자인권에 있었는데요. 실제 기술 특허는 우리가 충분히 그 20년간의 그 생명을 끝내고 우리가 가치가 없었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디자인 캡슐, 그 캡슐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에 대한 디자인권은 15년간 보장을 받으면서 2012년까지 이 네스프레소의 캡슐을 다른 기업들이 모방해서 만들 수 없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막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처음에 기술 특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만으로도 시장을 장악을 했고요. 물론 디자인권도 수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15년 이후에는 이제 공공의 디자인권이 되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커피 제조 기업들이 네스프레소와 호환될 수 있는 캡슐들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지식재산권만으로는 시장을 유지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네스프레소를 기억하죠. 이제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상표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스프레소는 우리 조지 클루니를 비롯해서 와렐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네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스프레소는 그냥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네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자체로의 그 가치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네스프레소는 와렐스라는 슬로건만으로 상표권을 만족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네스프레소가 많은 이제 스타벅스 등 많은 기업들이 네스프레소랑 호환된 캡슐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네스프레소 캡슐 자체를 3D 트레이드 마크로 이제 출원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앞에서 출원해서 공개는 굉장히 빠르지만 잘 관리만 한다면 계속해서 갱신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권도 한계가 있었고 수명이 있었고 기술도 수명이 있지만 한번 3D 트레이드 마크로 보호가 되게 되면 이 3D 형상으로 된 캡슐을 호환 제품이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평생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네스프레소가 이 3D 트레이드 마크를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물론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결국 상표라는 게 기능적인 것들을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결국은 이 캡슐 자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형상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무효화되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네스프레소는 다양한 상표권을 통해 가지고 이 가치를 영속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스프레소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치라는 것이 상품이 얼만큼 소비자에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지속되는 존속 기간에 따라서 가치가 전이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이러한 과정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술 특허와 디자인권은 각각의 존속 기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소폭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존속 기간이 끝나면 가치가 멈추는 것을 보실 수 있다면 트레이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성장 폭은 기술이나 디자인권에 비해서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에게 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한번 소비자에게 잘 노출이 되고 좋은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그 가치는 존속 기간의 제한이 없이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과거에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제품을 개발해서 디자인권을 내고 마지막에 브랜딩을 한다라는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우리가 속도는 좀 느리지만 점점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초기에 상표권을 출원을 하고 이 상표에 맞춰서 우리가 디자인권 그리고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R&D 사고 변환들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네스프레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가치 전이 모델을 활용했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 기업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전술적인 IP 활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탐색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네트워크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기반의 IP 탐색 방법으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면 이런 툴들을 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페이스북 상상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 사람이 연결 혹은 기술과 기술의 연결 혹은 기술과 디자인의 연결과 같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AI뿐만 아니라 데이터 시각화들 다양한 툴들이 이러한 연결고리를 좀 더 빠르게 찾아주는 그런 분석 툴들도 내놓고 있고요. 특히 특허에서는 인용 정보라든가 발명자 정보라든가 기술 간의 연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특허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러한 오픈소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분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각각의 정보들을 연결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 연결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 데이터들이 그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어떤 식으로 확산하고 진화하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걸 의미하고요. 특히 특허에서의 네트워크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두 가지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는 특허의 인용 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가 담고 있는 발명자들 간의 그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특히 인용 정보인 경우에는 우리가 마치 논문을 인용하는 것처럼 특허도 인용을 하는데요. 결국 내가 특허를 만들 때 어떤 특허를 참조를 했고 어떤 특허에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네트워크를 따라가게 되면 이 기술이 어떤 확산과 그리고 기술의 확산 경로라든가 혁신의 방향들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자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그러한 엔티티 관점에서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핵심 발명자는 누구고 이런 핵심 발명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러한 혁신의 흐름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허에서는 인용 정보를 이용한 네트워크 그리고 발명자 정보를 이용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한계가 기술 특허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저희가 빅데이터 DNA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기술 특허만 가지고 하지 말고 디자인권 가지고도 이런 인용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디자인권에 담긴 발명자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인용 분석들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9개의 혁신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9개의 기업들의 디자인권 그리고 기술 특허를 같이 모아서 네트워크를 그려본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기업마다 그 네트워크의 형상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는 각 기업이 하고 있는 혁신의 패턴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IP 분석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중심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중심성이란 개념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치적으로 정말 중앙에 있는 사람인지 중앙에 있는 핵심 특허인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심성의 개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시면 연결 중심성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많은 특허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정말 영향을 많이 준 그러한 특허들을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매개 중심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인용관계 없더라도 어떤 A와 C라는 특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중심적인 그런 브로커 역할을 했던 특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 매개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중심성은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특허를 분석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고요. 이런 중심성 지표를 사용하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우리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삼성의 발명자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하나는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즉 연결 중심성이 가장 큰 발명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1뎁스, 2뎁스, 3뎁스로 그림을 그려봤고 또 두 번째 그림 B에 있는 그림은 매개 중심성이 제일 높은 직접적으로 발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항상 연결관계 중앙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1뎁스, 2뎁스, 3뎁스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컬러들은 그 발명자가 협력하는 분야를 의미해요.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화면 레이아웃 이런 분야를 얘기하고요. 빨간색이라든가 녹색은 가전제품 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A 그래프 같은 경우에 즉 발명을 굉장히 많이 한 그리고 직접적인 연결이 많은 사람은 1뎁스, 2뎁스, 3뎁스로 갈수록 그 기술의 분야가 변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그냥 GUI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서 GUI를 하는 팀과 계속해서 협력을 넓혀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매개 중심성이 높은 발명자인 경우는 어떤가요? 계속해서 컬러들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GUI부터 시작을 했지만 가전제품 쪽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하는 검정색 라인들 빨간색이 표현하고 있는 냉장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앙 핵심에 있는 그런 발명자로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중심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 엑셀로 여러분이 스프레드시트 분석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발명을 많이 했어 라고 했을 때 양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겠지만 사실 더 관심 있는 건 새로운 혁신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발명자가 누구인가 이런 분석들은 네트워크 분석으로만 우리가 가능하게 되죠.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되면 또 재밌는 게 이런 핵심 특허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받는지 방향성들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이슨의 제가 핵심적인 특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날개 없는 선풍기 특허 하나랑 그리고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에어랩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런 헤어드라이어
다이슨 특허를 가지고 이 특허들이 어떤 인용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다이슨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슈퍼소닉 제품 모두 연결 중심선 개수를 보면 72개, 73개로 대부분 동일해요. 즉 인용관계 점수가 72번, 73번 이루어졌다는 거죠. 양적으로는 동일한데 질적으로 보면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향을 받은 그런 특허는 9건밖에 없고 영향을 준 게 대부분이에요. 63%, 63개가 돼요. 하지만 다이슨의 우리 헤어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73개 인용관계가 다 내가 영향을 준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즉 어떤 특허가 나왔을 때 내가 영향을 많이 준 게 더 사실은 혁신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특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이 고려된 인용관계들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트워크 인용 분석을 통해서 또 혁신의 패턴들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시도는 단순히 인용을 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디자인에서 인용을 받은 건지 혹은 기술에서 인용을 받았는지 디자인과 기술을 교차한 융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노베이션 폴리네이션 모델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인용의 양적인 차이를 비교를 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분면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즉 기술과 디자인을 교차해서 많이 혁신한 제품 그리고 특허들이 위치한 부분 그리고 2, 4분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기술만을 인용한 경우 그 다음 3, 4분면은 디자인이 디자인만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모델을 저희가 다이슨 제품으로 한번 매핑을 해보니까 다음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슨의 혁신 제품이죠. 날개 없는 선풍기의 경우에는 기술과 디자인 잘 융합된 그런 제품이었고요. 로봇 베큐um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기술이 융합된 그냥 기술의 발전만을 한 그러한 제품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헤어 드라이어라든가 핸드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디자인이 교차 융합을 했지만 그 정도가 낮은 그러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혁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술과 디자인의 교차 인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증할 수 있는 이제 기회로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허 지표를 사용한 경쟁 기업 전략 분석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본 사례는 저희가 디자인권망 중심으로 삼성하고 LG전자의 제품 혁신을 한번 비교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삼성하고 LG전자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디자인권을 저희가 한번 수집을 했고요. 수집을 보면 양적으로 봤을 때 둘 다 한 3천여 건으로 양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카르노 분류 코드로 보시면 차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로카르노 분류는 디자인권을 분류하는 그런 코드였죠. 14-4 같은 경우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는 삼성이 굉장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폰 분야도 삼성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분야 그리고 에어컨디셔너 분야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는 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제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삼성만 하고 있는 거, LG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두 기업이 공통적으로 출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나눠서 살펴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좀 더 의료기기 쪽에 독보적인 디자인권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LG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보다는 좀 더 미용기기 쪽에서 삼성이 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둘 다 경쟁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디자인권 중에 뭐 텔레비전 분야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분야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뭐 배터리 분야도 삼성하고 LG 모두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있는데 출원하는 대상들이 좀 달랐어요. 즉 삼성은 배터리 디자인권을 통해 가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스마트폰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제품화했다면 LG는 배터리가 좀 더 차량용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로카르노 분류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탐색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삼성과 LG의 발명자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각 발명자는 디자이너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 코드는 그 발명자가 실제 발명한 그 디자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삼성하고 LG를 보시면 삼성은 파란색 부분, 즉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한 GUI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 냉장고, 선풍기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LG는 어떤 하나의 도미넌트한 분야가 있기보다는 팀별로, 즉 텔레비전 팀 혹은 냉장고 팀 혹은 뭐 세탁기 팀, 이런 식으로 팀 단위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같은 제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실제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협력하는 파트너들은 좀 다른데요. 삼성의 경우에는 우리 텔레비전, 보라색 라인이죠. 텔레비전을 생산을 할 때 텔레비전 디자이너들과 그다음 스마트폰 디자이너들이 같이 교차해서 협력하는, 가까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LG는 스마트폰 디자이너들과 협력하기보다는 프로젝터라든가 카메라 쪽 디자이너들과 굉장히 가깝게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각 기업마다 이런 발명자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각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팀을 구성하는지, 어떤 조직의 사이즈로 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특허 빅데이터 DNA라는 주제로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경쟁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분야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2가지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디자인권이라든가 상표권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데이터의 의미들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고,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 시도했지만 이게 좀 더 방법론적으로 더 성숙하고 실증 연구들도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이라는 데이터 자체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기술 특허에 비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통합적인 특허, 디자인권, 상표가 융합된 분석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DB화에 대한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특허 빅데이터 DNA가 담고 있는 산업적인 이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다음 홈페이지와 그 다음 영문 교과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